성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경남 창원시 성산구 출신 허승무 의원입니다. 오늘 수능이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교육부 장관님과 행안부 장관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이 앞서서 장애 집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시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는커녕 경찰이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국민의 목을 조이고 입을 털어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불화살에 휩싸인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무력 시위로 규정하고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당정 갈등 국면 전환 카드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한동훈 대표님, 수능 수험생을 방패막이로 이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수험생들마저도 지금의 국정농단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마산의 3.15 민주어거와 4.19 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0민주항쟁,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 등 역사의 변곡점을 만든 것은 한두 명의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분노와 참여였습니다. 정당한 장애 집회를 보장하지 않고 준법을 빌미로 민심을 억누르거나 불법을 이유로 탄압을 압수수색을 일삼는 것은 시민과 국민의 항의 목소리를 더욱 걷잡을 수 있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님, 지난 9일 있었던 차선 확보를 두고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간의 충돌과 이로 인한 현역 국회의원과 참가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련하여 청장께서는 어제 예결위 그리고 오늘 예결위 질의에 대하여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불법 집회로 변질되어 해산 명령을 내렸으며 주말에 도심 가운데서 통행 마비 사태,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은 사태에 대해서는 체험 책임자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답변하셨지만 집회 신고 장소로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다며 사과만큼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경찰은 집회 참가자 11명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원 기각시켰죠? 예,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경찰과 법원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청장님, 법원이 구속시킬 사유가 아니라고 본 거죠?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예. 법원의 판단 존중하십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무리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라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그럼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 그리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윤 정부에 항의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장애 집회를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 집회에 참가자가 많아 신고한 차선으로 집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차선을 추가로 이용한다면 청장께서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해산 명령 내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또 동일하게 하실 겁니까? 저는 준법 집회를 보호한다는 원칙은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부상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청장께서는 같은 사항이 오면 같은 동일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같은 상황이 어떤 걸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차선 이야기잖아요. 예. 인원이 늘어나서 기존에 신고된 차선으로 수용이 될 수 없으면 자연히 그럴 때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차로를 더 추가로 그건 확보를 너무나 해드렸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난 주말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강경하게 했습니까? 지난 주말에는
차로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고 신고된 장소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결국 차로 문제 아닙니까? 추가로 아닙니다. 차고를 더 활용하는 그렇지 문제죠. 않습니다. 다른 장소에 추가로 그 집회 주최 측에서 신고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최 측에서 거기 신고를 했던 데입니다. 좋습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들도 5+2차로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요. 어쨌든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했던 거고 법원의 결정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장애 집회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방금 청장님께서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참가 인원이 많아지면 자연히 신고된 차선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데 당초에 신고된 장소가 있습니다. 신고된 장소를 채우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신고된 장소에서 가두 행진이 일어났을 때 행진도 신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차선을 몇 개 이용하겠다는 이야기도 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러나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차선을 한 차선이나 두 차선 더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상황이 발생할 때 청장님이 탄력적으로 하셔야지 그래야 이게 평화적인 집회가 되고 조용히 그리고 또 마무리될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오히려 강력한 그동안에- 억압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충돌이 생기고 평화적인 집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압 아니 제 이야기에 대해서 예.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기조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 약속 이번 토요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집회는 저도 참석할 건데요. 제 갈비뼈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한번 집회 내내 같이 한번 참석해 보겠습니다. 장애 집회에 대한 국민의 권리, 또 주말의 일상을 누릴 시민의 권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준비하면 모두가 평화롭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경찰이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국민의 몽둥이로 돌변했을 때 그 정권의 말로가 비참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ODA 예산에 대해서 외교부와 총리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최근 5년간의 ODA 사업 규모를 보면 2022년 ODA 사업은 전년 비해서 8.8% 증가합니다. 23년에는 15.7%가 증가합니다. 24년 올해는 41.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8.7%가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연평균 19.4%인데요. 2024년에서 28년까지 국가재정 운영 계획상에 보면은 26년부터는 연평균 증가율이 약 1.3%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ODA 예산이요. 그 이후에는 계속 그렇게 추측될 것으로 봅니다. 늘어날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럼 왜 이 시기에만 엄청나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을까? 김상윤 기재부 차관님, 건전재정을 일관되게 이 정부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ODA 예산만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지 않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특정 분야 예산이 늘어난다고 그게 건전재정 기조에 반하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그 우리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문제가 된 방금 공급망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 경제 규모와 위상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2026년에는 그런 위상이 없어집니까? 왜 갑자기 1.3% 수준으로 26년부터는 줄어듭니까? 그 차관님 말씀이 그러면 앞뒤 해명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설명에. 제가 26년 거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26년 외교 분야에 있어서 예, 전체 예산에 늘어나는 게 1.3% 정도로 됩니다. 12대 분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교 통일 분야에 ODA가 포함이 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ODA 가 포함해서 떨어져 있지는 않을. 포함해서 하는데 ODA 분야가 가장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은. 네. 기재부 차관님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의아한 거죠. 총리님도 시정연설에서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취지로 말씀했습니다.
차관님도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26년, 27년이 되면 비슷하거나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부터는 또 뚝 떨어져서 1.3%에서 5% 수준으로 내려가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표한 걸 보면은. 그래서 차관님의 설명이 첫 번째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상하다는 거죠. 정부가 건전재정을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그 건전재정 기조에 맞지 않는 분야들이 나온다는 거죠. 지난 월요일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조 단위의 돈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건전재정 기조에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비비전가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예산 기조에 맞지 않는 특정 분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예산 기조가 설득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재량 사업 증가율이 0.8% 짠물 예산인 건 차관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차관님 짜신 거니까 그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해외 원조는 8.7%, 약 10배가 넘는 증가율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기 재량 기출을 저희가 0.8%로 편성을 했지만 시급하지 않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들 24조 원 구조 조정을 해서 필요한 분야 예. 저희가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의원님 차관님요. 저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19년도에 대비해서 차관님. ODA 예산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제가 약속- 시간이 없어서 예. 예, 차관님 뭐 ODA 이게 확대되는 필요성이 있죠. 해외 원조를 통해서 우리가 뭐 기업의 진출을 미리 용이하게 해준다든지 국가 위상을 높인다. 그거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왜 이 시기에만 저렇게 특히 올해 저거는 23년 부산 엑스포를 무리하게 유치하려다가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너무나 많은 나라들에게 너무나 많은 약속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3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서 24년에 올해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 제가 대신 질문하는 거고요. 의원님 저게 ODA 예산이 늘어난 게 저기 부산 엑스포 유치 대통령께서 안 된 거하고 너무나 많은 해외 정상들을 만났고 그때마다 너무나 많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뒷감당을 위해서 ODA 예산이 저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 하는 게 세간의 추측 아닙니까? 그 점을 완전히 부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산 엑스포 유치 안 된다고 전문가들도 많은 사람들도 생각하고 이미 사우디로 다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오로지 대통령실과 몇몇만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하고 그리고 처참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디너든 청구서가 계속 이렇게 날라오고 있는 거고 그거 수습하는데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신 질문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주 교육부 장관님 지난 월요일 질문에서 그 말씀을 물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임위를 통과한 고교 무상교육법이 법사위하고 본회의 절차 남아 있는데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 대통령께 제의를 요구하고 거부권 행사하시게 할 겁니까? 저희 지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저희 교육부 입장은 저 지방교육 교부금 내 체제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거부 안 한다는 말씀이시네. 받아들이겠다는 얘기, 수용하겠다는 말씀. 아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국고를 한다는 아, 것은 교육부에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 그 네. 17개 교육청이 어제 고교 무상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회 통과 찬성한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17개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계속 이리 대립하실 겁니까? 저희가 이제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에 일몰 유예를 또 했기 때문에 그런 재정 상황을 좀 더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뭐 대통령께 제의를 요구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겠네요. 아니, 기재부 차관님도 마찬가지십니까? 기재부도. 저희는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결국 그 말은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께 제의를 요청하고 거부권 행사하시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국회에서 좀 저희 교육부와 또 예산 당국의 입장을 좀 존중해 주십사 계속
좀 말씀드립니다. 예. 23년, 24년 지금 불교부되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과연 지방교육청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계속 정부가 이렇게 하면 지방교육 다 죽이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 번 이런 저희가 판단이 있습니다. 답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보시면은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이제 9,400억 지방교육청하고 교육부가 반반씩 지금 내는 거 아닙니까? 물론 5%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거고요. 약 1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거 지금 2년 동안이나 교육청에 내놓은 교부금이 줄었는데 이걸 또 지방교육청 보고 1조를 더 부담하라면은 지방교육청이 거덜 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저 지방 교부금이 3.4조가 늘어납니다, 의원님.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다른 재정 부담이 지방교육청 물론입니다. 엄청 늘어나고 다, 있습니다. 예, 저기 다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생각의 변화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비슷한 취지입니다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날 지방자치의 날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말씀하시면서 지방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하루 전인 10월 28일 날 기재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무려 6조 5천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또 총 18조 원이나 이미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의 성공을 돕는 조력자라는 말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게 얼마나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공허하게 들리겠습니까?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방 예산을 줄여놓고 하루 만에 지방 발전을 외치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코미디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뭐 교육 분야만 하더라도 2조 이상을 지금 고등교육 쪽에 예산을 지방에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각 부처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장관님 물론 뭐 당연히 노력도 하시겠죠. 그러나 현실은 지방에 계신 분들의 느낌은 우리 교육도 무너지고 우리 지방 주민의 삶도 무너지고 지방의 발전이 억압당해서 안 그래도 양극화가 수도권과 지방이 심한데 지방의 소멸이 가속화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의 문제만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 더 기재부 장관님께 여쭈보면요. 네. 이게 지방의 교부금을 이렇게 교부세를 줄이면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써서 메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교육부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지방의 곳간을 자꾸 줄이고 털어내면서 지방의 기금으로 메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잖아요. 이 기금은. 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이제 뭐 교부세 교부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여기에 이제 좀 축적을 했다가 예. 또 필요할 때 쓰라는 의미에서 뭐 통합 교육청은 그동안 사실은 교부금이 조금 많이 들어와서 축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22년에 지방자치단체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교육청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몇몇 불교부 단체, 부유한 단체들은 또 이 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의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이나마 돈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된다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더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면까지도 좀 살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이 아끼는 비상금까지 다 털고 나면은 지방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리고 지방 경제는 그렇게 되면 더 불황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이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이 기조 부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지방 보조금 사업입니다. 중앙 보조금 사업이죠. 올해 115조 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요. 이 사업은 주로 중앙정부의 일을 지방이 받아서 하면서 지방비를 매칭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보조금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방의 매칭 비용도 늘어나서 지방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깝깝해지죠. 이 구조가 더 계속되다가는 지방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앙 보조 사업, 이 사업을 한계를 두고 지방의 재정 자율권을 좀 높여주는, 예를 들면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비율을 높여주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지방자치도 지방발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행안부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네, 교육재정하고 지방재정하고 중앙재정의 어떤 근본적인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행안부 장관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통합이 되면서 네, 그 통합에 대한 예산을 10년간 지급을 추가적으로 좀 해줬습니다. 그런데 통합의 비용에는 네, 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반지, 네. 예, 재정당국과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허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